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역사를 접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루트와 매체가 있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게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영의 역사 라디오 영화로 보는 역사 이야기 1화. 오늘의 게스트로 유튜버 라임영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라임양입니다. 네, 라임영님 평소에 영화 엄청 좋아하시죠? 네, 영화 진짜 좋아해요. 주로 어떤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안 가리고 다 보는 편이에요. 애니메이션부터 역사 관련된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오, 공포 영화 잘 보세요? 잘은 못 보는데, 잘은 못 보는데 좋아하신다? 쫄면서 봅니다. 약간 매운 거 먹는 느낌? 그쵸. 그럼 뭐 싫어하는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싫어하는 영화? 너무 절절한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말고 그냥 절절하기만 한. 로맨틱 코미디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로맨틱 코미디는 가벼워서 그냥 시간 때우는 용도로 보는데, 뭔가 절절한 로맨스는 좀 너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남의 사랑 얘기를 저렇게. 네. 제가 이 역사 라디오를 위해서 사전에 라임양님께 추천하고 싶으신 시대극 영화를 부탁드렸습니다. 인물, 사건, 시대, 국가 뭐 다 불문하고 그저 시대극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라임양님이 추천해주신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죠?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영화는 바로 새끼입니다. 네, 바로 이안 감독의 새끼라는 영화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토크에 앞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포일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라임양님도 네네. 스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탄 없이 네. 새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먼저 새끼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안 감독은 와호 장룡, 브로크벤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를 연출한 대만 출신의 감독이지만 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안 감독은 2006년 동양계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수상한 거장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새끼는 2007년 작품으로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모은 작품이죠. 영화는 두 개의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우선 중일 전쟁이 터지고 이듬해였던 1938년 홍콩을 배경으로 원래 상하이에 있었으나 전쟁 때문에 홍콩으로 피난을 온 대학생 왕치아즈가 우연한 계기로 학교 연극부에 들어갔는데 이 연극부는 사실 애국단체로 이 극단의 학생들은 일본에 부역하고 있는 왕징웨이 정권의 실권자 리를 암살하겠다는 목적으로 왕치아즈를 리에게 접근시키지만 리가 상하이를 떠나면서 실패합니다. 3년 후였던 1941년 이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시점으로 옵니다. 왕치아즈는 상하이로 돌아왔지만 다시 옛 극단 출신의 멤버들과 만나고 다시 한번 리를 암살하기 위해 리에게 접근하지만 왕치아즈와 리는 서로를 향해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예전에 오래전에 봤다가 이번에 새로 봤는데 영화가 진짜 고혹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고혹적이다. 네. 맞아요. 네, 라임양님은 이 영화에 어떤 지점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좀 안타까워서 가져왔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특정 구간만을 위해서 이 영화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시간 이후부터 이제 새 타임을 딱 보고 이 영화를 끝내시는데 사실 이 영화는 오히려 배드씬 때문에 좀 과소평가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라임양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선정적인 장면에 가려진 이 영화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이 역사적인 배경 부분도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에 탕웨이가 영화로는 처음 이제 스크린에 등장을 했었는데 정말 그 왕치아즈 자체가 되어서 연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말 둘 다 연극 단원이고 처음으로 이제 연기에 어설픈 역할로 나오는데 탕웨이가 그걸 정말 잘 살렸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왕조위의 눈빛이 저는 눈빛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네. 탕웨이와 양조위 두 배우 다 그 눈빛이 그러니까 그 눈빛과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장 조금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는 자막이 없이 봐도 오로지 이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만 봐도 이 영화의 줄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 것만 같은?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영화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감정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하는 대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감정을 눈과 표정만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치이죠 진짜. 네,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은 토크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영화 속의 역사 시대 설명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고 초기에는 중국의 국민당군이 상하이, 난징, 우한을 잃고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죠. 난징과 우한만 떨어지면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생각과 달리 중국은 계속 항전합니다. 영화에서 이제 왕징웨이 정권이라고 계속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이 왕치아즈가 암살하려는 리가 바로 이 왕징웨이 정권의 실권자 중 한 명이라는 설정인데, 왕징웨이는 국민당 정부의 2인자로 장제스와 1인자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징웨이도 처음엔 반일 의식을 표방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왕징웨이는 일본과 화친을 맺어 전쟁을 멈추려고 했으나 타협하지 못하고 결렬됩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와 별도로 몰래 따로 일본과 화친 협정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일본은 왕징웨이를 포섭해버렸죠. 왕징웨이는 임시 수도였던 충칭을 이탈해 일본군의 점령지였던 상하이로 왔고, 일본은 마치 만주의 괴뢰국 만주국을 세웠듯 1940년 상하이를 수도로 하고 왕징웨이를 내세워 왕징웨이 정권을 세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친일파를 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표적인 한간이 바로 왕징웨이이고, 중국에서 왕징웨이의 이미지는 중국판 이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왕징웨이와 왕징웨이 정권의 부역자들을 암살하려던 비밀 공작 단체들이 정말 많았고, 이게 영화 새끼의 배경이죠. 네, 그래서 이 리라는 인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이 왕징웨이 정권의 한간, 친일파죠. 딩모춘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탕웨이가 맡았던 왕치아즈 역할에는 정핑루라는 실제로 이제 스파이 역할을 했던 여성이 있는데요. 딩모춘이라는 인물의 별명이 도살자였대요. 도살자요? 네, 정말 그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가차없이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던 정말 이완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딩모춘이 미인계에 되게 약했대요. 약했대요? 네, 예쁜 여자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정핑로가 정말 예뻐서 19살에 표지 모델, 그 잡지의 표지 모델을 할 정도로 정말 예뻤고, 그 연극부 선배인 광위민 있죠. 네. 그 사람도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가져왔는데, 이제 연극부의 선배인데 그 사람과는 정말로 약혼을 하고 이 암살이 끝나면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랬군요. 네,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딱 제가 원했던 유익한 역사 무비톡. 자, 그러면은 라임명님이 이 영화 새끼에서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너무 하면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양조위와 탕웨이의 눈빛이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여러 구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둘이서 처음 정사 장면일 때, 그러니까 둘이 처음 정사를 할 때 그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양조위가. 근데 양조위가 이 탕웨이를 뒤집어 놓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강제로 시도를 하게 되는데, 탕웨이가 뒤돌아서 양조위랑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양조위가 굉장히 당황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 당황할 때의 눈빛이 이 주인공, 이 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서툰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 한순간에 딱 바로 알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그 탕웨이가 연기한 왕치아스가 양조위가 연기한 리에게 많이 외로우셨겠군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의심만을 리가 무너진 게 아닐까. 그 구간을 얘기해도 되겠다. 좀 어떤 포인트에서 이 경계심이 많았던 리가 무너졌는지. 라임명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 탕웨이가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이 리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거의 처음이죠? 네네네, 맞아요. 진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캐릭터인데.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타인에게서 자신을 지키는데 굉장히 능숙한 인물이지만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느끼거나 내보이는 데에는 굉장히 서툰 인물이다라는 걸 그때 느꼈고, 아마 그때 완전히 탕웨이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저는 언제 처음 무너졌을까 보다는 무너짐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영화 엔딩에서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양조위가 자기 아내한테 그냥 둘러대다가 이 아내는 탕웨이를 계속 막부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아내에게 그냥 대충 뭐 그냥 홍콩으로 갔다고 둘러대는데 그때 양조위의 눈빛이 이 동공이 엄청 흔들리고 눈가에 눈물이 조금 고이는 그런 디테일한 연기까지 거기서 저는 이 리라는 캐릭터가 경계가 무너진 게 아니라 뭐랄까 본인의 사람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엔딩입니다. 그 부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제가 생각했을 때 탕웨이가 완전히 리에게 리며들었다. 약간 그 포인트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주면서 나는 다이아몬드가 궁금한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를 낀 당신 손이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탕웨이도 완전히 이제 그때 굉장히 감정의 동요를 보이면서 암살을 포기하고 리에게 그쵸. 도망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절절한 리의 눈빛과 감정이 저는 그게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그리고 아주 주랭랑을 치잖아요. 네, 진짜 냅다 빤스런이죠 거의. 네, 뭐 와이어를 달았나 싶을 정도로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맞아요. 정말 멋이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없이 진짜 냅다 도망치잖아요. 그 장면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시베리아 모피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암살에 실패하고 정핑루가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핑루가 잡혀서 22살인가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화가 또 있었군요. 아까 저희가 그 표정과 눈빛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 탕웨이가 연기하는 왕치아스가 결국 감정의 동요 때문에 리에게 도망가라고 해서 리를 살려주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친구들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알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 어떡하지? 뭐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태연하게 보석상을 나오죠. 또 마지막 채석장에서 처형당할 때도 이 왕치아즈의 대학 선배는 뭔가 이렇게 원망스럽게 왕치아즈를 바라보는데 탕웨이의 왕치아즈가 지은 표정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미안해하는 것 같진 않던데. 저는 그게 납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암살을 시도했을 때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그때는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윗선도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암살을 시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왕치아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연기하는 걸 이 사람이 안다. 이 사람은 뱀처럼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암살을 해달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이 동요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본인이 이제 그 도망가요라고 말을 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의 모든 결정을 다 끝내고 다 내려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면 왜 그런 표정을 지으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그런 것도 느꼈어요. 마지막에 선배를 바라보는 탕웨이의 왕치아즈 표정이 정말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다가왔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왕치아즈가 리에게 접근을 했던 이유가 뭐 선배는 애국심 때문이었겠지만 왕치아즈는 애국심 때문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네. 처음에 왕치아즈가 연극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대학 연극 연기에서 호평을 받고 큰 성취감을 얻고 또 학교 선배를 마음에 품게 되는데 그래서 왕치아즈가 리에게 접근하는 그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거는 학교 선배와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네네. 하지만 그건 일방향적인 사랑이었고 학교 선배도 왕치아즈에게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애국심이 먼저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왕치아즈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제가 눈길이 가는 장면이 있는데 왕치아즈가 그 2층 난간 위에 있는 매춘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나중에 리와 함께 술집에 있을 때 왕치아즈가 리에게 당신의 창녀가 되어달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자 리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고 창녀가 뭔지는 아냐고 되묻죠. 이 학교 선배나 단체 요원이나 이 왕치아즈의 몸과 성을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썼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한 성은 아니잖아요. 네네. 오히려 왕치아스의 몸과 성을 순수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은 리였고 이 왕치아즈 입장에서는 본인의 몸과 성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원했을 텐데, 그리고 극단 선배에게 그걸 바라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리가 해줌으로써 왕치아즈도 무너진 게 아닐까. 이 영화의 제목처럼 색과 개는 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드씬을 정말 이 영화에 필요해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드씬 3번 중에 점점점 리라는 인물에게 감정이 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둘이 눈을 맞추어 가면서 배드씬을 찍고 있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아예 등을 보고 엎드려 놓고 시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앉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 눈을 보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액션씬이라고 느껴졌어요. 네네. 굉장히 몸을 쓴 액션씬이고 이 서로 경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드씬을 찍고 그러니까 정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액션씬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왕치아즈라는 인물은 점점 리에게 사랑을 느껴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완전히 느끼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한 채로 리를 도망치게 했을 때가 보석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왕치아즈와 리의 첫 번째 배드신에서 왜 리는 그렇게 공격적이고 가학적으로 왕치아즈를 대했을까? 그거는 이 리라는 사람이 경계심이 심해서 이때까지도 저는 경계를 허물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궁금하고 어느 정도 경계도 풀었지만 끝까지 경계를 풀진 않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도했던 게 첫 번째 배드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벨트를 쓰고 뒤집어 놓고 강압적으로 눈을 보지 않고 정말 어떤 자기의 성욕을 푸는 용도로 처음 이제 둘이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드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 나눈 것처럼 첫 배드신이 1시간 20분이 넘는 영화 딱 중반 지점에서 나와요. 그 이전까지 영화의 절반가량을 긴장감을 쌓아두었다가 그때 비로소 폭발을 시키는데, 언제나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리가 욕망을 폭발시키는 장면인 만큼 저는 이렇게 섹슈얼리티를 이렇게 긴장감 있고 고혹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흔들리는 감정을 어렵게 억제시키다가 과감없이 터뜨리는 그 감정의 경랑.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든 걸 눈빛과 표정과 몸으로 말하는 육체의 언어로 말하는 듯한 영화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참 색개는 순도 100%의 사랑 영화가 아닐까. 색이 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감정이란 거를 인간 100%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구나를 정말 원초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왕치아즈가 초반부터 약간 리에게 감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그 리가 상하이로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를 해요. 우리 그쵸. 상하이로 넘어간다라는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받으러 갈 때 탕웨이가 한 번 막 달려서 벨이 울리니까 막 달려서 전화를 받으러 가다가 멈칫하고 단원들을 한번 본 다음에, 누가 봐도 사랑하는 남자 연락 기다리는 바이브야. 우리 지금 이제 이 카톡 왔는데 그 사람 프로필 뜬 거야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너무 설레는 거지. 그런 게 초반부터 살짝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리는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를 계기로 완전히 개를 풀었다면, 이 왕치아즈는 계속해서 자기가 암살을 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잊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리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도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리가 초반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차갑고 칼 같고 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약간 아래에서나 정면으로 계속해서 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네. 아래에서 위의 얼굴을 보거나 뭔가 정면에서 이제 음영이 지는 얼굴을 그쵸. 가지고 이제 리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에 이 탕웨이 왕치아즈를 총살시키고 난 이후에 탕웨이가 있었던 그 침대 자리에 옆에 앉아본단 말이에요. 앉았다가 다시 그 방을 나올 때
그 그림자 졌던 얼굴이 살짝 드러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이 얼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얼굴을 비출 때는 살짝 위에서 아래로 이 사람이 약간 왜소해 보이게 너무 작고 이 사람이 정말 그냥 한 명의 인간처럼 보이게 카메라 무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둘이서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처음은 이제 되게 둘을 멀리서 찍는단 말이에요. 네. 둘의 거리도 멀고 카메라 자체도 사람에게서 멀어서 웨이스트샷으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점점 클로즈업이 되고 이 둘의 사이는 점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의 심리적인 부분을 카메라 무빙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관객이 보면서 아, 되게 감정선이 납득이 된다라는 걸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세 번째였나? 총 볼 때 있잖아요. 정사씬 중에 총 보고 있는데 리가 딱 총을 딱 쳐다보니까 베개로 딱 막잖아요. 네, 눈을 딱 가리죠. 그때 와 진짜 이건 진짜 스릴러다. 정말 이거는 스파이와 관련된 영화구나. 이게 정말 액션씬이다라고 맞아요. 느꼈어요. 너무 이게 무슨 배드씬인데 긴장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배드씬이기도 하고 액션씬이기도 하고 저는 또 안무 같다고도 느꼈고 맞아요. 배드씬을 넣은 이유는 이 선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둘의 감정을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네. 이 영화가 짧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2시간 40분 이거 언제 보나 생각했는데 이 2시간 40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이게 감정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 상황의 긴장감도 있고 성적 긴장감도 있고 이게 누적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폭발되는 그 감정의 동요는 이거는 정말 이 2시간짜리 쓰면 안 됐다. 맞아요.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안 감독이 브로크백 마운틴이랑 라이프 오브 파이로 이미 수상을 하신 감독님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새끼랑 라이프 오브 파이? 이게 같은 감독이 찍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안 감독이 되게 폭넓게 영화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을 정말 잘 다루고 있지 않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와 이 새끼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정말 다르지만 감정선을 완벽하게 관객에게 납득시킨다라는 포인트에서 이 이안 감독이 정말 특출나지 않나. 브로크백 마운틴도 저는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작가와 감독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장감을 잘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브로크백 마운틴도 저는 그 성적 긴장감이 이게 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금기의 사랑. 금기의 사랑인데 그게 또 다 드러나. 맞아요. 근데 그걸 이악 물고 억제를 해 또. 뭔가 이 상황도 상황이고 이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고 또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연출자가 좋은 연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성적 긴장감 만드는 건 이안 감독이 정말 심지어 이안 감독은 와호장룡이라는 무협 영화도 이 같은 감독이 찍은 게 맞나?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좀 여담인데 네. 라임양님께서는 라이프 오브 파이, 브로크백 마운틴 세 개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정하지? 이거 어떻게 정하죠? 저는 원래는 라이프 오브 파이였어요. 근데? 지금도 라이프 오브 파이. 뭐야? 근데 그전에는 너무 고민 없이 라이프 오브 파이를 이야기했더라면은 네. 지금은 세 개랑 고민하다가 라이프 오브 파이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책도 이미 읽었고 영화도 봤는데 저는 새끼요. 왜냐하면 라이프 오브 파이는 영상미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비현실적인 걸 현실적이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찍었는데 새끼에서의 이 양조위와 탕웨이의 눈빛에서 저는 근데 정말 이 양조위가 악역을 정말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가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랬네요. 되게 이 사랑꾼의 역할을 많이 했지. 보면 중경삼림이라던가 화양연화에서도 되게 뭔가 순정적인 남자의 역할을 많이 했지. 그러네. 네, 막 이렇게 악역으로 나오는 건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악역을 해도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양조위가 너무 굉장한 배우라고 느껴지는 게
연기 경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대별로 모든 역할들을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뭐 젊었을 적엔 중경사나 이런 데서 완전 꽃미남으로 나오고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 중년만의 멋스러움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젊었을 때 나오는 눈빛과 그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의 눈빛이 달라요, 달라. 그 중에서도 눈빛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새끼가 양조의 최고의 눈빛이 아닐까. 끝으로 만약 영화를 안 본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굳이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새끼를 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새끼는 배드신이 엄청납니다. 아니 아까 초반에는 그런 점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끼. 아, 오케이, 미끼를 배드신으로 걸어서 네네네. 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특정 구간만 보지 마시고 영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드신이 왜 그 위치에서 네, 맞아요.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야한 영화는 아니다. 맞아요. 이형님도 추천사 하나? 저는 왜 어려운 영화들 많잖아요. 특히 네. 명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들 중에서 뭐 난해한 영화들도 많고 또 정치적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약간 거기에 피로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는 정말 감정 100%의 영화란 이런 영화구나.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좋다. 자, 저희는 그럼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네.